키로 갈 성장 호르몬이 살로 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정도 한방성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면서 또 세 남매를 키우고 있으면서 성장 조성 한약 추출물과 성조숙증 한약 추출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먼저 느끼는 거는 제가 아이를 이제 직접 양육도 하고 이제 제가 임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키를 포함해서 심리적인 것들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이 지나서 후회를 하거나 돌이켜보면서 걱정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건강에 대한 그 교육 부분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된 어른 또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잘 자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에 당뇨 환자가 있어.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제는 당뇨가 발현이 안 되고 어떤 형제는 당뇨가 또 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키에 관련된 유전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생활 편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질환에 시달려서 아이가 면역 문제가 많다든지 또는 굉장히 예민해서 스트레스 취약하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좋은 요소, 그러니까 키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기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유전적인 베이스가 키가 크게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충분히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키 관련돼서 잘 모르시니까 상담을 하러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고기만 많이 먹으면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할 돈으로 고기 사 먹이면 키가 많이 크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정육점 사장님의 자녀가 그럼 키가 제일 크지 않겠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육류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뭐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갖춰져 있고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성장기에 꼭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은 만큼 다 소화되진 않아요. 자랄 수 있는 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먹어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소화액의 양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게 아이 체중 1kg당 1g에서 또는 많으면 1.2g 정도의 단백질 양을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kg 정도 되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한테 30g 정도 되는 육류 양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g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계란 한 개 정도가 6g 정도 되거든요. 계란 5알 정도 되는 양이고 그리고 단백질이 꼭 그 육류에만 있진 않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채소에도 많은데 뭐 시금치라든지 감자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버섯 이런 곳에도 단백질이 많고 그리고 밥 한 공기에도 기본적으로 한 15g 정도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류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먹이면 되고 그리고 분배를 적당히 해서 골고루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한 주먹 내지는 2주먹 되는 어떤 단백질 양을 그냥 끼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분배를 해서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 과도했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장 지방이 좀 있고 뚱뚱한 상태인데 이 친구한테 고기 단백질 또는 우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이게 되었을 때는 그 장 내에서 메탄가스 같은 굉장한 유독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보통은 우리가 그 방귀를 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육류를 먹었을 때는 그 냄새가 좀 지독해진다는 걸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가스가 인체 내에서 보통 하루에 한 10리터 이상 생기거든요. 그런데 육류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제 장내에서 그 부패균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이제 혈관을 타고 성장판으로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에 축적이 되면 2차적으로는 이제 뭐 비만을 일으킨다든지 성도수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해야 된다. 너무 과했을 때는 오히려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고기를 어떤 식으로 먹이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적당한 양을 조금 나눠서 가능하면 구운 것보다는 삶은 형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그 연기라든지 또는 탄고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들 요즘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삶은 형태로 먹이면 좋겠다. 늘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소 섭취를 같이 해서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미네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 섭취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우리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우유 광고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우유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뭐 달리면서 땀 흘리면서 한 잔 마시고 농구하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마시면서 이제 뭐 키가 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죠. 굉장히 상업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키가 한참 많이 클 때는 애들이 우유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뭐든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보기에 쟤는 우유를 하루 1리터씩 먹더니 저렇게 컸구나. 이런 느낌들을 늘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비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잘 안 먹는 친구의 부모님은 저 친구는 너무 잘 먹는데 너무 부러워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많이 크는 애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유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 육식하고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복통설사를 일으키거나 장내 부패균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소화하기 힘든 굉장히 고분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다른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지 않는 애들이 우유만 집중적으로 많이 먹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유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200ml당 비교했을 때 맥주보다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체격이 좋은 친구나 조금 체지방이 좀 높은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쉽게 쪄요. 통통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이죠. 그런데 이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도 보통 저는 어떤 음식의 가공을 많이 하는 것을 보통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우유에서 지방을 뺄 때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용매제라든지 그 가공하는 단계들이 들어갈수록 단백질 변성도 많아지고 효소나 비타민 파괴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좀 적게 먹이자.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영양 강화 우유나 뭐 저지방 우유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반 우유를 먹는데 칼로리가 고민이 있거나 체중이 느는 것이 고민이면 조금 적게 먹이자. 이제 이렇게 권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저온 살균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다. 단백질 음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온 살균을 하게 되면 변성이 많이 이루어져요. 영양 파괴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 보통은 이제 우유를 사 먹일 때 저온 살균 우유, 뭐 무항생제 우유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먹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또한 고기처럼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적당히 먹는 게 좋아서 보통은 초등 저학년은 한 잔, 초등 고학년은 한 2잔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너무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먹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발효된 상태, 뭐 요거트나 치즈의 형태로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우유 또한 그렇게 적당량을 먹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유
채소하고 고기를 제외하고 키성장의 1순위로 들어가는 게 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콩밥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부를 제가 조금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풀한 다양한 것들을 다 고르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단은 일단 엄마가 가능한 선에서 그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을 일단 동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두 주먹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고, 어떤 특정 음식을 너무 집중적으로 먹는 거는 소화기에 부담도 되고 영양소는 뭐든지 한계를 초과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르게 적정하게 먹는 거를 권하죠. 폭풍성장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폭풍성장기가 언제 오나요? 우리 애는 폭풍성장기가 언젠가요? 그런데 폭풍성장기는 딱 일생에, 사람의 일생에 딱 2번 옵니다. 언제 오냐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3돌까지. 그때가 폭풍성장기예요. 1차 급성장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일평생에 다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첫 돌까지 보통 50cm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딱 요만하거든요. 50cm로 태어나서 딱 1년이 지나면 75cm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5cm를 아이가 크거든요. 엄청 많이 커요. 그리고 2돌, 3돌이 지나면 20cm를 더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크는 거는 사춘기에도 오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1차 급성장기가 그렇게 지나고 나면 보통 3돌이 지나면 이제 그 기관 생활을 하잖아요. 그 무렵에는 한 6에서 7cm, 그리고 이제 초등 시기로 들어가면 1년에 5에서 6cm 정도 자라죠. 그리고 그 다음 폭풍성장기가 오는 게 보통 이제 사춘기예요. 그리고 그 폭풍성장기는 이제 딸들은 2년, 아들들은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말하는 투도 조금 과묵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반항기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정수리에서 좀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몸에 뭔가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딸은 2년, 아들은 3년 안에 이제 급성장기가 마무리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산소와 근력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운동을 추천을 해요. 특정 운동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시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일 제가 많은 답변을 하는 게 아이가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면 그게 무엇이든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정 운동 한 가지, 농구, 줄넘기 이것만 좋다는 아니에요. 아이가 즐기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매일매일 또는 격일로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 보통은 1.7배에서 2배 정도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즐겁게 해서 단기에 끝나지 않는 운동은 무엇이든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수영도 괜찮고요. 농구, 축구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운동은 그렇게 늘 일상에서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다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는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생기면 키 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막 많이 해서 상체를 좀 키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겠다는 아이와 못하게 하는 엄마와 이제 싸움이 생기죠. 그런데 근력 운동도 성장에 도움이 돼요. 괜찮습니다. 시켜도 돼요. 그런데 트레이너들, 운동 트레이너들처럼 뭐 2시간, 3시간씩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근데 아이들이 해봐야 뭐 2, 30분이거든요. 그 정도는 근력 운동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엿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했을 때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강하게 한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자체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 조심해야 될 거는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섬유의 파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키로 가야 될 것인데 근육의 파손을 회복하는데 다량 쓰이게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은 배제하는 게 맞고, 근데 아이들이 하는 일반적인 뭐 2,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은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애가 너무 뛰는데요. 운동을 안 좋아해서 걱정인 친구도 있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엄마들은 그게 그 아이가 아침에 잠도 안 자고 6시에 나가서 4시간씩, 5시간씩 뛰고 와요.
그 주말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마르기까지 했어. 부모님들 걱정을 해요. 이거를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면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제가 운동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를 못하게는 못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성장 호르몬이 근육의 파손이라든지 몸에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키가 클 수 있는 부분이 근육을 회복하는 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키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자체도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과도하면 좋지 않은 것은 맞는데, 기성장에 좋지 않은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을 좀 유도하고 먹는 부분을 채소, 과일과 기본 단백질 종류를 먹는 부분을 좀 챙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운동을 언제 하면 좋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특정 시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잠자기 한두 시간까지만 그 전까지는 운동을 좀 완료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몸이 좀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은 잠이 들기 한 2시간 안까지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낮이면 낮에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은 일단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너무 잠자기 임박해서는 조금 피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학원도 기본 이제 국영수 관련된 학원들을 다니고 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 결국은 운동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키는 커야 되고 학원은 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운동을 또 안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가라고 하고 아이는 싫다고 하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타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저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안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는데 그게 줄넘기든 그냥 띵뛰기든 뭐 괜찮아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든 괜찮은데, 일단은 5분 정도 줄넘기를 뛴다라고 하면 천천히 뛰다가 중간에 30초 정도 굉장히 빠르게 숨이 자기 최고 호흡수의 한 70~80%까지 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뛰는 거죠. 그걸 한 30초 정도 넣고 다시 천천히 뛰었다가 30초 정도 넣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한 5분 그 정도 뛰는 것. 그리고 짧아도 돼요. 한 3분 정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고강도로 그렇게 호흡수를 올리는 그 패턴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뛰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줄넘기를 저녁마다 나가서 뛰어. 그런데 5분만 뛰고 와. 근데 중간에 옆에서 누가 초재는 것처럼 좀 빨리 뛰는 거를 한 3~4번만 좀 해줘. 그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혈중에서 유지시키는 효과도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안 되고 아이도 싫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 짧게 강도 높게 인터벌을 주면서 운동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시간도 없고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거 정도라도 했을 때 성장에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키성장에 제일 방해되는 식습관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는 건 1순위 탄산음료예요. 그리고 2순위 컵라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카페인도 소량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당류로 인해서 당류가 많으면 산성 음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들어가면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알칼리성 미네랄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그리고 탄산음료 속에는 기본적으로 정제당과 그리고 다른 기타 색소를 포함해서 카페인도 소량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나 각종 미네랄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서 성장기 때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컵라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컵라면 안에 코팅되어 있는 그 비스페놀 A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튀긴 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산패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애들한테 컵라면 먹을 때 그러면
면을 먹고 국물을 최대한 적게 먹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권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리고 탄산음료 말고 다른 걸 좀 먹자. 그냥 제일 권하는 거는 생수지만 생수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 굉장히 저당 음료, 당분이 최대한 적은 음료를 먹는 걸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탄산음료 제일 많이 먹을 때는 치킨, 햄버거 이런 거랑 같이 먹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보통 콜라 말고 우리가 왜 그 수제청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음하고 같이 타서 주게 되면 애들이 시원한 음료가 다른 것들이 있으면 굳이 콜라 사이다를 안 먹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는데 크게 이제 그 콜라 사이다에 좀 중독성이 강력하게 있는 친구가 아니면 넘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음료에 카페인을 기본 식품에서 넣는 이유는 중독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력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못 먹고 살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고기를 못 먹고 살 때가 많고 이래서 특히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먹여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가 살로 가는 게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표준 체중의 한 10% 정도를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40kg가 맞는데 한 45kg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근데 그 이상은 기의 손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지방이 보통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오빠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원래는 안 뚱뚱했는데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굉장히 말랐었는데 5학년? 6학년 그 무렵부터 굉장히 뚱뚱해지더라고요. 한 70kg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키가 한 160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모른 척도 하고 오빠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명절에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가면 체격 좋다 씨름시켜라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뚱뚱했던 오빠가 중학교를 딱 지나면서 키가 쑥 크면서 살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저 살이 키가 다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오류가 분명히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 사춘기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키도 키우지만 살도 빼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왕성하게 분비되는 폭풍 성장기에 이르르면 살이 많이 찐 친구도 어느 정도는 살을 좀 빼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성장 호르몬이 키로 100% 갈게 살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체지방 분해나 독소 배출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 성장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키로 갈 성장 호르몬이 살로 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가 뚱뚱하거나 너무 체중이 너무 늘고 있다라고 하면 조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그 조기성수 와요. 어떤 문제냐면 체지방에서는 그냥 기름으로만 있으면 고맙겠는데 그 친구가 그냥 기름으로 있지는 않아요. 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뼈 나이를 굉장히 진행을 많이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 나이 진행이 빨라서 어릴 때는 키가 많이 큰 것 같은데 어느 시기를 지나면 키가 덜 자라게 되는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그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장기 때 아이가 체격이 너무 좋고 뚱뚱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성형 유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두가 이제 그 바스트 포인트가 이제 커지죠. 이제 커지고 이거는 살이 빠져도 줄어들지 않아요. 요건 성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상체 탈의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슴에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바스트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이제 처지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방 압력이 체중으로 높아지면서 X자형 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치명적인 부분은 사춘기에 이제 충분히 음경이 발달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음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말 못하는 아이가 컴플렉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체중이 늘고 있으면 사춘기 전에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성조숙증의 문제, 그리고 미용적인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체가 다리의 모양이 변형이 된다거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이 키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방치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클리닉에 통통한 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고민하는 거는 그냥 밥하고 김치만 줘도 너무 맛있게 먹는 애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이어트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아이를 다이어트 시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미 뚱뚱해진 친구들을 조절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뚱뚱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거 살 뺀다고 먹는 거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키 안 크면 어떡해요? 라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고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부분, 다이어트 시키면 키가 안 자라면 어떡하나 이 부분인데, 아이의 다이어트는 어른의 다이어트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키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필요가 없어요. 체중을 유지만 시켜도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살을 빼겠다는 생각보다는 체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아이들 다이어트 시킬 때는 절대로 옆에서 계속 먹지마를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차적으로 식욕을 또 불러일으키고 당뇨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집에 간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애 키우는 집에서는 과자 서랍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야 되고, 냉동실을 열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개들이 5개들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거 사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냉장실을 열었을 때 음료수가 있으면 안 돼요. 보통 뭐 우유라든지 간단한 찻즙 오렌지 주스 정도, 그리고 물 요런 정도만 있고, 집안에 있는 간식에 씨를 말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중요하고, 근데 애 키우는 집에서 어떻게 안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재미로 하나씩. 그런데 사서 모으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비축해 두는 건 안 된다. 요것만 해도 일단 그런 당류만 좀 빠져도 아이 체중 조절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아빠가 더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싸우시거든요. 당신이 사오잖아. 당신이 어제도 애 사이다 먹으라고 줬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야식을 먹거나 아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먹거나 하시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그러면 웃으면서 난 다 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맹모 삼천 지교도 있었잖아요. 아이 교육시킨다고 이사를 그렇게 다니고 하는 정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간식 정도는 좀 조절을 같이 해줘야 아이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간식을 같이 조절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너만 해 라는 식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환경을 만들어줘라. 부모님이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하시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를 체중 조절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그 살이 잘 찌는 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먹으면 보통은 위에 3분의 2 정도 차면 포만 중추에서 그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끼는데 보통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먹을 때 빨리 먹는 친구들은 거의 15분, 뭐 10분 안에 다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중간에 뭐 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릇을 좀 작은 걸 준다든지 뭐 숟가락을 좀 작은 걸 준다든지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들이지만, 그리고 밥 먹다가 좀 중간에 한번 끊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식전에 채소를 좀 더 먹인다든지, 에피타이저로 이제 샐러드를 좀 먹인다든지, 먹는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들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배를 채소를 좀 불려놓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조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체중 늘어나는 속도는 무조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 다이어트와 아이 다이어트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성장애는 오히려 득이 되지 실이 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자라는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1순위 수면, 2순위 영양, 3순위 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1등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많은 아이들이 확실히 더 잘 자라요. 조금 덜 먹어도 잠을 좀 이완이 잘 돼서 굉장히 좀 잠이 많아요. 타고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키 크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수면 중에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자는 건 굉장히 키 성장에는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잠을 안 자는 경우, 잠을 못 자는 경우. 잠을 안 자는 경우는 아이들이 버티는 거죠. 놀려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이제 카톡을 한다고 안 자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단호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자라가 아니라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럼 언제 자야 되냐? 초등학교 저학년 좀 어릴 때는 한 9시, 10시 이렇게 자면 제일 좋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일찍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숙제도 너무 많고 애가 안 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이제 타협점이 11시, 한 12시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12시 안에는 최대한 자자. 중학생은 12시 안에 최대한 자자. 초등학생은 11시 언저리에는 자자. 일단 그래서 수면 시간을 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서 초등 저학년 10시, 초등 고학년 11시, 중학생은 12시 안에는 자도록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보통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몸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잠을 그렇게 시간을 고려를 해서 자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새벽 2시에 잔 지가 지금 3년째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몸이 알아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 친구는 새벽 2, 3시에 맨날 잤는데 걔 되게 커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낮밤을 뭐 2교대, 3교대 낮밤을 바꿔서 근무하시는 분, 어른들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수면을 장시간 10년 정도를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 분비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굉장히 장시간 해도 낮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밤처럼 나오진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몸이 어떤 호르몬 주기라든지 몸이 반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50만 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고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3년에서 5년 정도 내지는 길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밤낮을 바꿔서 생활을 한다고 이 호르몬의 패턴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키 성장에도 무조건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예민해서 잠이 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가도 2-3번씩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계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긴장도가 높고 걱정 많고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낮에 햇볕을 보는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생활적인 것들을 조금 봐주고 그것 또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방에서는 보통은 심장과 담이 약한 친구들이 잠을 많이 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잠을 많이 설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담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것에 정비를 해서 키도 좀 더 많이 크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회하지 말자, 조바심 내지 말자. 보통은 아이가 자랄 때는 조바심이 납니다. 특히 작은 아이를 두면 전 충분히 알죠. 애가 이렇게 작은데 좀 빨리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뭘 예를 들어서 편식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납니다.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키가 안 크잖아. 네가 운동을 안 하니까 키가 안 크잖아.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자동 반사로 튀어나가요. 그러면 애는 또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조바심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어삼키고 나가서 혼잣말을 하자.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얼마나 자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지켜보는 횟수가 늘수록 물이 끓는 시간이 늦어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립자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립자가 반응하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그러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그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는 편식을 하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이걸 먹으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키 크고 싶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조바심은 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욕과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쪽으로 아, 너 오늘 시금치를 또는 상추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오늘 잘 때 많이 크겠네. 1년 동안 7cm 컸네. 많이 컸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아이를 몰아가자. 좀 잘 클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 비난이나 질책은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분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조바심 내는 마음을 아이가 잘 자라는 결과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이게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후회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이가 이미 많이 커버렸는데 내가 그동안 뭐 했지 하는 후회가 들면 애가 이미 다 자랄 동안 나는 이거 뭐 검사 한 번 안 하고 애 잘 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 뭐 했지 이렇게 해서 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빠는 말 없이 우시고 엄마는 눈물로 우시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죄책감으로 가지고 오세요. 아 미안하다. 내가 작아서 네가 작구나. 뭐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네가 작구나.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좋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키 작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꾸 엄마 때문이야 라는 어떤 질책의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진동수가 낮은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아닌 거죠.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면 아이도 쉽게 다른 일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가 당당하면 아이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작아서 네가 작을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좀 해서 체형을 좀 바르게 하거나 조금 뭔가 굳어져 있는 근육을 좀 풀거나 자세를 바르게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키 성장에는 그나마 그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회하고 자책하지는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아이가 이미 많이 컸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